삶은 한순간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 박범신 진행. 오늘 행복한 날 콩나물국밥으로 아침 컵라면과 소주로 저녁을 때웠지만 곁에 있거나 곁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사람들 많이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태껏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감사드리는 하루였으니까 감사가 많은 날은 이리 행복한데 먼 여행에서 한 달여 만에 돌아와 치우고 정리하는데 오전을 다 바쳤다. 모두 내 생활의 부스러기들. 생이란 겨우 이런 부스러기들과 평생 싸워야 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오이엔 밭을 정리해야 한다. 여행길에서 보았던 초월적인 경치는 어느덧 전생의 경험인 것 같다. 소소한 일상은 이렇게 소소하게 이어진다. 사는 건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삶은 이내 감옥소가 되고 만다. 젊을 땐 가진 게 없어 너글막엔 나이가 무거워 망설였다네. 이러다가 날은 저물고 그땐 느끼겠지. 생이란 순간순간이 쌓여 이루어진다는 것. 뭐든지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 그것이 문제야.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열심히 일했고 그러면서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잃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다. 묻었다. 종일 푸른 숲을 내다본다. 나무들 하나하나는 떨어 쓰러져 죽기도 하지만 어린 새 나무들이 자라 그 자리 체험으로 숲은 언제나 영원하다. 세상과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널 해는 이렇게 져 수없이 해지는 걸 보았지만 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지는 다른 해였어. 뜨는 해도 그랬겠지. 그러니 돌아다 보지마. 지금 이 순간 붙잡아야지. 삶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생과 보는 전 나의 거리감이 거의 평생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자주 세상에서 실종된다.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실종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서해 바다 가운데로 요트를 타고 나갔다. 놀이 번졌다. 너무 좋아서 죽음과 삶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바다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행여 내가 죽을까봐 여기저기 호루라기를 불었다. 나는 상한 데 하나 없었다. 다만 호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바다에 젖어 먹통이 됐다. 번호 못 살려요. 벌써 안에 녹슨 거 보세요. 휴대폰 애프터 서비스 젊은 직원이 말했다. 수천 개의 전화번호가 날아갔다. 저장된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 새 전화기를 샀다. 마누라 전화번호도 없었다. 새끼들 전화번호도 없었다. 예쁜 여자들, 그레차 전화번호도 없었다. 그들 모두가 지워진 느낌이 들었다. 무지하게 홀가분했다. 그런데 캄캄했다. 우주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다. 평생 혼자 될까봐 두려워. 기우뚱기우뚱 달려온 느낌이구나. 사람보다 그리운 게 없고 사람보다 징글징글한 게 없다. 사람에게서 도망친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돌아보니 사실은 그리운 당신들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다.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었다. 그때 아프다. 내가 슬픈 건 이런 거야. 한두 번의 작은 실수로 수십 년의 우애가 단번에 깨져나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유리창 같은 관계의 허망함. 관계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는 빠르고 바른 해결 없다. 1. 받아들이고 2. 시간을 견디며 3. 그냥 걸어가는 게 상수다. 인간 심리는 상상 이상 오묘하고 이상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겪었다. 하필이면 KBS 촬영했는 날 호숫가 상거리에서 가스트럭이 내 차를 박았다. 정신은 아득한데 누가 사고 현장을 사진 찍고 있었다. 사진 찍어 두어야 해요. 개그맨 남희석이 우리 집 찾아오다가 딱 사고를 목격한 것이다. 남희석은 따뜻한 얼굴을 가졌다. 두고두고 후유증 없느냐 묻는 분 많았다. 괜찮다. 난 복 많은 사람이다. 이만큼 살아남은 건 삶의 갱이 매일 발견하고 껴안는 것,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 안다. 삶은 한순간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 관계를 통해서만 삶은 유지된다. 관계의 상처란 파라리 오해에서 비롯된다. 가깝게 느꼈다면 내가 당신에게 다가간 것이고 멀리 느꼈다면 내가 당신에게서 물러난 것이다. 당신은 널 거기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당신 혼자 내게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 핑계를 열심히 내게서 찾았던 것이다. 난 거기 그 자리였는데 폭풍처럼 그렇게 여름 떠나갔다. 가을을
여름이 타고 나면 재라고 맹명한 일본 작가. 나는 내 잔등에 새 기름을 가득 채우려 한다. 불 꺼지지 않는 가을밤이 날마다 찾아오기를 기한 손님 같은. 여름은 상들이의 가을은 동롱이라 했다. 동롱은 오로지 마주하는 당신과 나만을 비출 뿐이다.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허상과 소음은 제거된다. 가을은 관계의 진실을 만나기 좋은 계절이다. 가을은 다음 시간을 향해 꿈꾸는 계절이다. 모든 열매는 새로운 탄생의 숙주이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 스스로 맺고 있는다. 생성을 꿈꾸는 자만이 결실의 기쁨을 만질 수가 있다. 비록 새들처럼 날개는 없지만 사람만이 그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능히 우주를 품을 수 있다. 비행기 발명해서 만물의 영장인 게 아니다. 만물 중 추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외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 아내가 좀 전 캔 속으로 쑥국을 끓인다. 봄 냄새 난다. 아내의 된장국이 내 입맛에 맞춰지기까진 15여 년이 걸렸다. 모든 일엔 시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까지도. 참된 아름다움은 시간의 덮개가 빚어내는 것. 내가 느끼는 번민, 쓸쓸한 불행의 대부분은 기억에서 오는 것이다. 부각 뒤 작은 카페 길가 베란다 의자 옆에 이렇게 씌어있다. 그냥 앉았다가 가셔도 돼요. 그 말씀이 고마워. 맥주 2병 주문해 마셨다. 볕 참 좋다.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신범이었다. 면생의 잘못으로 범신이라 등재됐다. 신범이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름에 그 이름에 운명 깃들어 있다. 난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세상에서 진짜의 내가 신범으로 살고 있을 것 같다. 날씨 좋아 산기슭 걸어 다녔다. 잔슬 속으로 뿌리 박고 서 있는 겨울나무들 씩씩하고 어연했다. 우리 세상에도 봄이 오긴 올까? 하고 의심하는 내가 아주 사소하게 느껴졌다. 예수님 아버지가 몫으로 설정된 건 우연 아니었을 것이다. 겨울나무처럼 굳세고 싶다. 별에서 노란빛 시시각각 도들새김으로 돌아온다. 열매 맺어가는 저 자랑스러운 광채, 가을이 만든 게 아니다. 이른 봄부터 폭우와 가뭄과 바람을 이겨온 그 긴 인고의 시간이 만든 빛이다. 아름답고 장엄하다. 내 생에 저랬으면. 마당 나무들 빽빽하다. 생활 다하는 태도는 2가지. 가령 잘할 일 생각해 예벽을 두고 나무를 심자는 아내와 당장 보기 좋게 심자는 내가 다툰 적 많다. 아내는 앞날을, 나는 지금을 보는 것이다. 앞날을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여자에게 자궁이 부여된 모양이다. 남자는 현재를 볼 뿐이다. 생의 일면에 도달하는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왜 지구를 축내며 계속 살아야 하는가? 고통스러운 질문이다. 산소 다녀왔어. 정조부모, 조부모, 부모님이 모여 계셔 보기 좋았네. 대대로 불멸을 꿈꾸었으니 이제 여기 와 다 이루었네. 한때 그런 모비병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죽음이야말로 불멸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햇빛은 또 얼마나 순하고 맑은지. 사는 일은 그렇다. 먼 길 나아갔다. 여기지만 대체로 그냥 거기다. 너무 웅 나가지 말아야지. 웅 나가면 발에 물집만 생긴다. 지금 이 자리도 순한 마음으로 보면 고요한데 어두운 길 너머에 밝음이 있다. 길과 산이 그렇거니와 삶도 그렇다. 소금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다 가지고 있다. 인생이 그렇다. 상상력은 길을 잃어야 파련돼. 길 찾기 위해 길을 내지. 사람에게 가는 길도 그래. 보편적 길 가면 보편적 관계에 이를 뿐이야. 비의적인 고유한 길 찾아야지. 실패의 위험이 커서 두렵겠지. 보편적 길은 쓸쓸함 다 구원 못하고 고유한 관계는 위험이 커니 문제야. 자본은 메커니즘에 우리 둘러싸고 있어. 우리 개인은 고립무원이야. 솔직히 연애에도 비즈니스 감각 마구 들어와 있잖아. 5천만 민족 모두가 비즈니스맨이 되는데 불과 반세기밖에 안 걸렸잖아. 주체로서의 자유를 우리 모두 갖는다면 훨씬 살만한 세상, 사랑의 세상이 될 터인데. 세상에 금지한 것과 허용하는 것, 내가 정한 금지된 것과 허용하는 것의 순위가 다른 건 비인류적인 게 아니다. 비인류적인 것은 환경에 따라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수시로 그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 많으니 예를 들 건 없겠다. 잠들어 있을 때도 내 영혼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거나 낯선 다른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잠이 들면 잠들지 않는 내 영혼은 어디 머물까?
아마 다른 별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 당신들과 사랑하며 살고 있을지 몰라. 열정은 삶의 병을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같은 것이다. 병이 아니라면 삶의 경이로움도 없다. 열정은 사랑이다.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 아직은 갈팡질팡이야. 고요한 길은 고독하고 넓은 길은 불안해. 사람에서 떠나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두 길 사이에 내가 있어. 합의를 꿈꾸는 게 글쓰기지. 아, 길은 먼데 해가 기울 때 누가 필요하겠어? 서성이야. 어디 있을까? 내 그리운 거구는. 어떤 날 난 모르는 그가 찾아와 할 말이 많아 왔어요 한다. 초로의 남자 먼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한다. 차 한잔 놓고 우린 마주 앉는다. 그는 그러나 계속 말이 없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가 일어선다.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시는데 할 말 뭐 이미 다 했는걸요. 그가 휘휘 대문 밖으로 나간다. 작가를 말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라 여겨주는 사람이다. 오로지 문학을 믿어서 오로지 그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다른 길보다 낫다는 믿음이 첫째, 다른 길보다 사랑하기 때문임이 그 둘째, 다른 길보다 더 열심히 걸을 수 있다는 나만의 항우리 그 셋째다. 작가는 최대한 명징하게 설명하려 하지만 많은 경우 언어는 너무 한정적이다.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넓은 테두리를 갖기 때문이다. 원고를 쓰다 말고 침묵으로 쓰는 소설은 없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언어의 한정에 고통스러운 날이다. 아무 문장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문장이 줄줄이 떠오를 때보다 재미도 없고 안전하지만 최소한 죄와 뻥은 적다는 생각. 문장이 문장을, 말이 말을 줄줄이 불러오는 거 신명나지만 안 좋아. 생각이 문장을 불러오도록 기다려 머뭇거리는 습관, 그게 짱이야. 감성, 역동적인 거지. 날 감성적이라 말하지만 감성은 나의 무기이자 적이야. 그것을 넘어서려고 평생 노력했어. 감성으로 우물밑까지 갈 수는 있지만 감성만으로 두레박질을 하긴 어렵거든. 입새에는 바람소리에도 괴로워할 만큼 예민하다면 글감은 끊어지지 않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내 감성 유지할 수 있다면 냉온탕 오가면 피부가 탄력 생기듯 내 안에서 추락과 상승 거듭해 내적 긴장 끌어올리면 상상력은 절로 확장돼. 호수가 비에 젖는다는 문장 맞는 문장일까? 물이 물에 젖는다는 말인데 서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 내 가슴이 비에 젖는다. 혹은 내 가슴이 비에 젖고 호수에 젖는다. 이것도 맞는 문장일까? 빗소리가 음악 같다. 앙드레 지드왈, 나는 문장을 예민한 악기로 만들려고 한다 했는데 나는 문장이나 연모로 감히 독자들의 예민한 악기로 만들고 싶은 꿈 때문에 쓴다. 내 문장에 의해 생생히 갖은 소리로 울리는 악기가 되는 미지의 독자들 생각하며 흥분된다. 내 고향은 논산시 연무읍 10대 20대를 보낸 곳은 간경음, 육체를 부여받은 곳은 연무, 문학적 자궁은 간경을 쓰다듬 곳, 흐르는 금강의 갈대밭, 혹은 채원산이라 할 수 있지. 고고 때 학교 땡땡이 치고 종일 숨어서 책 읽던 곳도 그곳. 허리 때문에 누워있다. 며칠씩 밤을 새워도 열화와 같이 문장들 줄지어 나오던 옛날이 그립다. 몇 년 동안 폭풍같이 써온 후유증일 게다. 새벽 눈 뜨면 내 몸이 쭉증이가 되어있는 느낌이 든다. 상상력도 시체놀이 중이다. 이번엔 회복이 더딜 것 같다. 문제는 글 쓰지 않으면 거대한 우울이 내 안에서 확장돼 나를 제 먹잇감으로 사묘를 한다는 것이다. 읽는 일은 날로 줄고 써고자 하는 일은 날로 늘어나는 요즘이다. 이상한 일이다. 가장 남의 글 안 읽는 집단이 작가지만 그룹이란 말 들은 적도 있다. 글쓰기엔 자기 반영성이라는 항우감이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이다. 사람들은 글쓰기에 소통을 말하지만 글쓰기는 소통을 등지게 될 위험도 항시 갖고 있다. 그게 문제다. 내겐 평소에 문학 순정주의랄까 오로지 작가로 말하고 작가로 먹고 작가로 잠자고 그렇게 작가로 살면서 생을 실현하고 싶은 문예반 소년 같은 취향이 있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런 소박한 순정이 용이 될까 불안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의 최초이자 최종 병기라고 생각해. 순정이 없다면 저 세상의 가속적인 오염화를 내가 어떻게 막아내겠어. 순정이 없다면 무엇으로 주저앉으려는 나를 지탱하겠어. 어느 깊은 동굴에 들어앉아 글만 쓰다 이 길에서 순직하고 싶은 게 나의 마지막 꿈이야. 어떤 사람은 나보고 중도 자파래. 문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현대문학은 그렇거든. 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더 부유한 자, 더 부족한 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무조건 좌파 딱지를 붙이려 들어. 나는 문학파야, 문학예술파야. 그게 내 지향이라고. 그러니 그따위 따지지 말고 나는 그냥 작가라 불러줘. 글쓰기는 자기 살 파묻기, 알맹이는 소진되고 끝풀만 남는 몸이 부대자로 되고 마는 오로지 자오만 앞세워 사람들을 끝없이 갈라 기득권을 얻으려는 편협한 종파주의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 영 먹어라. 진보를 가장한 진주 상업주의자들에게, 보수를 가장한 보수 상업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 연 먹어라. 학불만을 앞세워 오로지 양지로 가르는 엘리트 장사꾼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어. 연 먹어라. 나는 인간주의 이데올로기만 섬기고 살아. 나는 그것을 문학에 대한 나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왜? 너무 소박해? 당신들보다 문학이 더 성지에 있는데 어째서 내가 당신들이 천박한 수준에 맞추겠어. 나 순진하지만 멍청하진 않아. 나를 끌어들이고 놀 생각은 마라. 내 모든 발은 희로애라 제스처도 문학 환자라는 관점으로 받아주길. 그리 취급당하는 게 난 행복해. 나이는 상관없어. 나의 문학 지향과 내적 상상력은 나이 들지 않으니까. 글쓰기에서 내 총은 늘 여전히 위태롭게 장전돼 있지. 글쓰기는 더욱 진지하고 뜨겁게, 일상은 나날이 아주 허랑하게 살아야지. 이중인격으로다가. 저교 속에서 어제는 인위적 정서의 업, 오늘은 자연스러운 다운이다. 이 업과 다운 사이 이 벼랑길에 나의 문학적 생산력이 있다. 글쓰기가 나를 위태로운 벼랑길에서 매번 구해온 것이다. 그 길이 있어 다행이다. 커피 잔 들고 뒤뜰나가 연못에서 나뭇잎들 건져내는데 새들이 휙휙 머리 위로 지나 호수로 간다. 저것들 영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기야 나보다 더 넓은 태에서 자유롭게 사니 뭐 그럴만도 한 일이겠다. 그렇다고 저것들이 부럽진 않다. 내겐 상상력의 날개가 있다. 새들보다 더 멀리 못 갈 곳도 없다. 나는 수시로 멀고 먼 배려도 다녀오는데 중요한 건 생을 관통하는 일관성이야. 나는 작가보다 예인이라고 불러줄 때가 더 좋아. 예술파 작가로 일관성 있게 가고 싶어. 어떤 얼매에서든 내게 변절은 없을 거야. 혹시 사랑해서 변덕을 부를지는 모르지만 가슴속 붉고도 붉은 거 들키지 않고 깊어도 깊은 눈물 드러내지 않고 기름기 속 뺀 단아한 흰 그늘로 저기 저 입진 겨울나무 같아지는 꿈. 오로지 문장에 창 하나 비껴들고 먼 길 붉고 깊게 걸어가는 꿈.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 많아. 작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래. 높은 산은 지각편화나 화산 폭발 등의 상처들이 쌓여된 것이고 작가는 남의 상처를 낸 것처럼 이해하는 깊이로 쓰는 사람. 소설 쓰며 제일 힘들 때 시작하기 직전이야. 매번 그만두고 싶지. 무섭지. 그래서 시작 안 할 이유만 하루 종일 찾아. 소설 쓰기가 끝났을 때 상상하던 충만한 건 아니야. 길을 잃지 않고 제 출구를 찾아 나온 안도감 정도? 소설 쓰기는 그 과정에서 종종 길을 잃기도 하거든. 안도감도 뭐 아주 짧아. 안도감이 끝나면 길고 긴 추락의 감정 찾아와 그 쓸쓸한 때를 짓거나 굳이 바로 곁에 내 편을 모아놓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게 문학의 길이다. 단독자로 살면 구르는 물속 자갈처럼 이끼 낄 새 없다. 그러니 문학은 일종의 방부제. 난 그 맛을 여전히 이 길을 가는 중이다. 어떤 이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작가로서 평생 너무 전락이 없으셨어요. 그이가 모르는 건 전락 없는 게 때론 힘있는 전락일 수 있다는 것. 난 여전히 문예원 학생 같은 문학 순정주의를 유일한 전략으로 삼고 싶다. 믿을 건 내 문장, 테스트뿐이다. 날 작가로 키운 8알은 자학인지 몰라. 외부 세계와의 불화가 자학으로 돌아와 내 부분을 만들어 그럼 늘 위태로운 상태가 되고 글 쓰는 강력한 추동력 생기지. 내 길이 왕도라고 말하진 않겠어. 분명한 건 위태롭지 않으면 창조적 상상력은 잠잔다는 것. 어느 인터뷰에서 작가생활 40년이 연애 한 번 한 것처럼 흘러갔다고 말했다. 소금 지필 끝낸 뒤 아무것도 쓰지 않는 요즘 한 달이 10년처럼 지나간다. 쓰지 않고선 생의 권태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 나의 모양이다. 난감한 일이다. 40년 전 데뷔할 때 당선 소감에 썼지.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 지금은 행복하게 쓰고 행복하게 읽는 소설을 꾼 거 잘 안 돼서 문제지.
한때 소설은 밥이라 생각했다. 요즘엔 소설은 연인이라고 생각한다. 40년 넘게 함께했지만 난 아직도 그녀의 일부만 가진 느낌이다. 한 연인에 대해 이처럼 집요한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놀랍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글 쓰기를 시작하면 모든 걸 한손에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증에 시달린다. 푹 가는 대로 쓴다면 신선의 작법이겠지. 신선의 작법이 있을지 모르나 신선이 되면 왜 이 짓을 하나 하는 의문 남는다. 내가 정말 도를 통하며 글 쓰는 일부터 멈출 텐데. 젊을 때 나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작가로 죽겠다는 것, 하나는 아내 곁에서 죽겠다는 것. 아직 그걸 지키고 사니 더 바랄 게 없다. 감기 심하지만 써야 한다. 새 소설 시작할 때는 늘 은퇴 선언을 생각한다. 65세 이상은 소설을 쓰지 못하도록 행법으로 강제 제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쓰는 일은 경험도 별 효과 없다. 내공이 쌓이지 않는다. 난 여전히 이룰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욕망 갖고 있어. 초월을 꿈꾸는 거지. 이 빈약하고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큰 그리움, 그것이 날 존재하게 만드는 참 힘있고 날 울게 만드는 참 사랑이야. 나는 현실보다 소설 속 상황을 더 정확히 기억한다. 현실의 인물보다 더 가까이 여기며 더 실제적으로 느낀다. 자주 현실이 가상 같고 소설이 현실 같다. 그래서 요즘 내 영혼은 24시간 내내 새로 쓸 소설의 배경이 가상도시 소수에 산다. 논산에 있는 나는 홀일 뿐이다. 내겐 때로 현실보다 소설 속 공간이 훨씬 더 실제적이다. 운무 속의 저 계룡산, 첩첩 쌓인 산 풍경 가슴 시리네.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산 너머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쓰고 또 썼던 게야. 문장으로 길 하나 내보자고. 누구나 가슴속엔 시인이 있지. 시인의 친구가 있지. 그 시인을 방해시키는 일, 오, 힐링. 세계의 봄꽃으로 덮여 화려한데 내 텅 빈 안뜰에 먹물 가득 번져있다. 딜레마다. 내가 여전히 늙은 청년인 이것. 육체가 청년 작가와 늘 맞진 않지만 내 감성은 여전히 청년이고 그러므로 맨도날처럼 위험하다고 느낀다. 이 길을 멈출 때까지 기쁠 지을지언정 노쇠는 결코 허용하지 않고 싶다. 인생에서 가급적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려고 해. 노인이니까. 문학에서 길 없는 길까지 불온하게 나아가 보려고 해. 청년 작가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의 지향은 원만한 균형이었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 상처를 줄이려면 원만한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 기질과 또 작가로서의 내 꿈과도 도무지 맞지를 않았다. 그것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내가 지는 화염병을 감추고 사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다. 내가 너무 이중적인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한 적도 많았다. 죽을 때 되었어야 이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쉬게 되리라. SNS에 열심히 부응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여기는 문학 지망생이 들어있다. SNS는 문자 문화 아니다. 본격적인 작가 수업하려면 오히려 멀리하는 게 좋다. 구술 문화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뿐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트위터 등 SNS의 보편화로 문자 문화는 오히려 실종됐다. 머물러 생각하는 일이 실종된 것이다. 턱 밑까지의 위험한 문명이 치고 들어와 딸이 틀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현상 너머의 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문명 시대이다. 다음 세상에서까지 작가로 살 마음은 없다. 눈 부릅뜨고 생에 이만의 도살인 오욕칠정을 보느니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생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나면 목수가 되거나 가수가 돼 게릴라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다. 안대를 풀면 숨어있던 수많은 팬들이 하나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콘서트. 작가에겐 독자들이 대부분 간림 속에 있을 뿐이다. 라이브, 그 날 것에 충동을 느끼는 내가 있다. 문학은 내 오랜 불치병이다. 문학은 오욕칠증의 기록이다. 오늘 밤은 무주에 짐 풀었다. 며칠 동안 어떤 길은 내달렸고 어떤 길은 걸었다. 길은 길로 이어져 끝이 없었다. 생을 길도 그럴 테지. 앞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할 때에도 설령 구부러져 있을지라도 길은 길로 이어져 있다는 것. 평생 찾아 헤맸건만 여전히 당신에게 가는 길을 난 잘 모르겠다.
내 안에서 평생 원심력과 구심력이 충돌하고 있다. 지친다. 내 가슴 속 하얀병. 그 불길을 끄기 위해 썼지. 언교. 언교. 롤리타라고? 아니야. 불면의 꿈에 대해 쓴 거야. 건기를 넘어 쓰는 것. 시간을 넘어 쓰는 것. 감히 죽음과 맞짱 뜨면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참된 에로티스즘이겠지. 언교의 이 저교는 죽음과 한바탕 피어린 정사를 한 것뿐이야. 아니, 시간에게 한바탕 가장 강력한 반란을 한 것뿐이야. 거기록이야. 범속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야. 영화 광고에 속지마. 글 안 쓰지는 날 서지우의 고통에 적극 직면한다. 나의 문장들은 오늘 말할 수 없이 번박하고 상투적이며 동어 반복 투성이다. 40년 작가로 살았는데도 이렇다. 글 쓰기란 도대체 면역성도 없다. 이럴 때 책상은 지우게 된다. 창 너머는 밝고 안쪽은 어둡다. 젊음의 외향은 빛나고 겉내부는 대체로 어둡다. 세상과 내가 조화롭게 합쳐진다면 삶은 안정을 얻는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꿈이다. 문학은 그 빛과 그늘 사이의 거리를 날마다 아프게 확인하는 일이다. 문학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갖는 연민의 소위가 거기 있다. 문학의 길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언교. 인용하자면 세대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기억의 편차. 훗날 젊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소통으로 기억할 때 노인들은 불안으로 기억하겠지. 몽땅 피를 두고 이적교 노인이 눈물이라고 기억할 때 언교는 불이도 좋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함께 5, 6, 7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세대 차이는 극복이 가능하다. 나이 많다고 꼭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젊다고 꼭 인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인생의 이해라는 점에서 나이의 서열이 없다. 그러므로 나이 차이 있다고 해서 왜 친구가 되지 못하겠는가? 나는 때로 내 또래 친구들보다 어떤 젊은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 훨씬 말이 잘 통한다고 느낀다. 젊은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친구가 되는 건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로 패거리를 만드는 건 세계를 좁히는 것이다. 작가가 불행한 것은 그는 쓰면서 평생 인간론의 거물망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의 꼼꼼한 관리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끔찍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들끓는 세상에 있고 내가 반역하고 싶은 모든 것이 오역의 세상에 있으니 내 몸이 맨도날 같은 틈새에 끼어있는 걸 알겠다. 어쩐다. 소설책으로 파리를 잡는다. 어떤 책은 매형 허순질이고 어떤 책은 파리가 잘 잡힌다. 파리가 잘 잡히는 책의 저자는 독종이겠지. 생각하면서 그 책을 먼저 읽는다. 작가라면 아무래도 독종이라야 더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야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글 쓰는 마음이겠지. 저 산 너머, 저 벽 너머, 저 하늘 너머, 그리고 웃고 있거나 무표정한 당신 얼굴 너머,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나 알고 싶으니까. 역사는 명분의 기록이지만 문학은 확인 불가하고 틀에 가둘 수 없는 5, 6, 7절의 기록이다. 작가는 틀을 해체하며 틀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늘 매달린다. 진실로 내 편이라고 확신할 게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사는 게 무비할까 봐 소설 쓰기 한삼고 핑계 삼고 또 우기며 사는 거지. 설마 소설 생산이 오로지 나의 꿈이겠어? 아니야. 내 갈망은 소설 너머에 있어. 우리가 욕망하는 대부분은 그 몰세 그림자에 불과할 거야. 눈 부릅뜨고 목표 넘어 불확실한 그걸 좀 봐.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폭력이란 사회가 주입해준 고정관념과 그 잣대의 의지에 자신의 무지와 감흥은 숨기고 큰 소리로 발언이라고 우기면서 계속 소리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야만이며 폭력이다. 나는 손으로 만져서 확인한 발언만 발언이라 여긴다. 문학이란 세상과 나 사이에 한기로운 길 하나 내고자 하는 꿈일진데 세상의 독한 이 소설만으로 소통하는 건 너무 무의한 짓인 것도 같고 그렇다고 나의 문학적 순혈주의를 이 나이에 갑자기 무너뜨릴 수도 없으니 아직도 나 갈팡질팡인가. 어젯밤은 시위가 한창인 시청 앞 광장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시청 광장뿐이겠는가.
작가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어디든 생생한 현장을 파두어야 한다. 노란 달이 덕수궁 위로 걸려 있었다. 논산 달은 하얀데 서울 달은 노랬다.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았다. 작가는 밀실에 존재하고 작가의 사회적 자아는 광장에 존재한다. 밀실과 광장을 오락가락하는 게 작가의 삶이다. 소설은 광장을 지향하되 밀실에서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 당신의 감성이 부럽다고. 감성은 면도칼과 같아서 자주 제 자신의 속살을 뺀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 형벌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필요한 건 무심해지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지혜야. 난 멀었어. 번박한 말이 되겠지만 내게 문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연속이었다. 그 질문에 빠지면 무엇이든 사랑조차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음식처럼 되더라는 얘기. 반기차 타고 상경하며 어두운 차창 속 비친 나를 본다. 낯설다. 당신은 누구? 나 알아? 큼큼한 이사는 누굴까? 어쩐지 나와는 많이 다르게 살았을 것 같다. 당신 나를 따라다닐 생각은 그만둬. 나는 썰쩍 찻장 속에 나를 외면한다. 아버지야말로 위대한 텍스트다. 꼭 끄적일 필요는 없다. 잔잔하더라도 진실이 깃든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다. 소금, 젊은 세대에게 읽히고 싶어 쓴 소설인데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줄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으니 아버지들이나 찾아 읽고 자조적 심사가 될까 걱정이다. 읽는 이 마음에 좀 불편하게 기실더 의미 있는 소설인데 그래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소금의 주인공 선명우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자본의 명령을 받고 늙어가는 아버지를 버린 거죠라고. 오직 자본만을 섬기는 삶은 북박지로 살더라도 주체로 사는 게 아니므로 계속 유랑인인 밖에. 자본주의는 빨대와 깔때기의 정교한 네트워크야. 우린 빨대 들고 있고 흰센처들은 깔때기를 들고 있어. 소설 소금엔 빨대론이란 소제목이 나와. 읽으면 다들 마음이 좀 불편할 테지만 난 상관 안 해. 위로만을 위해 쓰고 싶진 않으니까. 전에는 갈망의 3부작을 썼다. 촐라체, 고산자, 언교다. 비즈니스를 쓸 땐 비로소 나는 자본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소설 몇 편을 쓰겠다고 했다. 비즈니스는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소금이 그 결과물이다. 이제 펜 하나 둘러매고 어느 방향으로 세계를 가야 하나 하고 모색 중이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최소한 생각하는 걸 멈추면 안 돼. 구술 문화에 쓴 외부 세계가 우리의 생각을 중절시키려고 회책해 자신도 모르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지. 문자 문화가 필요한 건 그 때문이야. 문자 문화는 생각을 지켜내는 힘을 주거든. 나는 가르치거나 주장하려고 쓰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들고 싶다. 그런 점에서 내가 글을 쓰는 건 먼저 인물들에게 그 다음 독자들에게 거는 건지 모두의 작업이라 여긴다. 1. 상대편 주목을 끌고 2. 감동을 주면 작업은 대체로 성공이다. 유의할 것은 작가는 이야기를 한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쓴다는 사실이다. 이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수다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다. 발음을 어떻게 하든 잘 숨겨야 한다. 글 쓰는 나도 잘 숨겨야 한다. 좋은 소설은 보물찾기의 치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독자를 내가 설계한 게임의 무장으로 끌어들이도록 애쓸 것. 이야기를 장악한다는 건 내가 이야기를 꼭 의도적으로 만들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기분으로 작가가 이야기에 실려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화려한 장악이다. 깊거나 도발적이거나가 관건이다. 욕망이 도저할 필요가 있다. 모범생으로 뭘 해보겠다는 전략은 적어도 예술 창작에선 좋은 전략 아니다. 예술 창작에선 BC 학점이 없기 때문이다. 뽑히는 건 단 한 편뿐이다. 구상 중인 다음 소설 집필에서 내가 가장 유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목이 이것. 계몽성을 단호히 배제하라는. 나는 지사도 수성도 아닌 이야기꾼일 뿐이다. 늙은 작가의 품위 따위 갖고 싶지 않다. 나에겐 사회적인 품위는 필요 없다.
피하려고 애쓰지만 때론 글쓰기에서 계몽정 포즈의 함정에 빠지는 건 외부에서 주입된 오래 습관 때문이다. 우리 여부 편정 독자 역시 이 습관에 젖어 있다. 나는 이 습관과 앞으로도 싸워나가려 한다. 의도적 계명의식은 독창성의 무덤일 수 있다. 왜라는 질문부모 본질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는 현상으로 가는 문이다. 소설은 이 양날개로 쓰이지만 왜의 방점을 찍는 게 현대소설이다. 어떻게만을 쫓으면 극적 드라마 나오지만 소설에 이르지 못한다. 예비 작가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이것이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뭔가 떠오를 때 책상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헌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뻔한 사교계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핫소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 사람은 기시를 거의 쓰지 않는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이 억압되어 있을 뿐이다. 고속도로 비에 젖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사람들이 간다는 내겐 이야기들이 흐른다라는 말로 들린다. 고요한 뜰에 앉아 혼자 해바라기를 한다. 햇빛에 나의 내장이 비친다. 뜰 가운데는 죽은 늙은 매실나무가 있다. 생의 이면을 본다. 내가 써온 것들의 전부가 저 햇빛과 죽은 매실나무 사이에 있다. 어머니 말했어. 내 제사상에는 투구처럼 푼 이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놔도 자빠지지 않는 고깃국 한 그릇 내다오. 어머니 제삿날이다. 아내가 국물은 거의 없이 고기 건더기 위주로 소고기국을 푼다. 꽂은 숟가락 넘어지지 않는 소고기국은 반만년 역사의 가난을 생각나게 한다. 어머니 표현을 내문학의 옅득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절실하지 않으면 문장은 힘이 없다. 절실하면 누구나 최고의 힘을 가진 문장을 불러온다. 열정은 삶의 병을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같은 것. 하늘 뒤끝 하나 없다. 슬프다. 나는 얼룩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밤이 깊으면 먼 것들은 다가들고 가까운 건 멀어진다. 요즘 날마다 꿈꾸는 건 불가능한 꿈뿐이다. 이럴 때면 사랑의 완성 뭐 그런 거. 그렇지만 불가능한 걸 꿈꾸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찢어지는 것도 싸움도 사실은 가슴에 품은 사랑 때문이겠다. 그러나 가련과 정파를 넘어서려는 이상적 꿈도 마찬가지다. 더 멀고 큰 비전이 필요하다. 자기 변혁을 통해 삶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욕망이 없으면 그게 바로 늙은 것일 기다. 내 정신은 기실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세상은 물론 삶을 보는 눈도 그렇다. 아나키스트는 내적으로 격렬하면서 동시에 허무주의와 맞닿아 있다. 위험하다. 나의 아나키스트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다. 역사의 진보에 대해 엿먹으라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는 꿈의 한 가지는 감정과 시간의 길을 그린 지도 한 장 지니고 싶다는 것. 그러나 진도는 늘 안 나가고 사회적 자아로 컨트롤해갈 삶에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방꾼은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작가적 삶도 나 자신이 해방될 모양이다. 나의 고장난 허리가 며칠씩 밤새워 재상 앞에 앉아 내 속에서 질주하는 문장 받아 쓸 수 있었던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물리치료도 일종의 시체놀이다. 한 달 넘게 치료받아도 허리는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물리치료실은 늘 만원이다. 무리한 욕망을 견뎌내는 건 결국 허리나 기타 관절이다. 찜질하면서 중얼거린다. 미안다 허리야. 내 욕심으로 너만 죽어나는구나. 다음 생애에선 내가 너의 허리가 되마. 어금니 하나 뺐다. 의사 말이 몸통은 사가 없는데 뿌리는 터무니없이 단단히 박혀 있더라 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뿌리 단단하다는 의사 말이 터무니없이 칭찬으로 들렸다. 세상에 꼭 내맡겨야 한다면 뿌리보다 그래도 몸통을 부리는 게 낫겠지 하면서 불안하다. 허리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계속해 쓸 수 없다면 내가 나를 해치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날 그래 허리 좀 아프지만 허리야 괜찮아 하고 쓰다듬으면서 말하고 그리고 난 여전히 길되어 강물되어 당신의 발치로 흐르고 내 눈물로 세상의 상처 당신 상처 씻을 수 있는 날 꿈꾸고 어제 오늘은 기속 곰팡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서울 와서 신문 등 세상 뉴스와 가깝게 지내는 탓이다. 내 기속 곰팡이는 세상에 싸가지 없는 뉴스들의 힘이다. 병도 확실히 정든다. 내겐 두통이 그렇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나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세계와 불화를 겪는다.
두통은 그 증거일 뿐이다. 문제는 두통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두통을 뚫고 나오는 문장만 쓰려고 한다. 내기의 곰팡이가 사는가 봐. 스트레스 심하면 가렵고 후배 파면 침물인 하거든. 마음 편안해지면 거짓말인 듯 금방 또 가라앉아. 내 심리적 안정지수의 바로미터. 오래돼 기손 곰팡이와 이제 정이 듬뿍 든 느낌이야. 병도 오래되면 정든다. 사는 건 오랜 병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병이라서 힘들지만 병이라서 우리가 산다. 열정은 삶의 병을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같던 것이다. 병이 아니라면 삶의 경이로움도 없다. 조용했지만 소란스러운 오늘 아침 식사 대신 술을 마시는 누구인가 생각 중이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으니 문제다. 시골에 내려와 있어도 뿌리칠 걸 뿌리치지 못하는 사는 건 정말 병인가? 지금도 난 때로는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 흔들리는 것처럼 아마도 오래 그럴 것이다. 흔들릴수록 키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나 흔들리는 당신들이 좋다. 더 단순하게, 더 쓸쓸하게 삶의 양식을 바꾸고 싶다. 저 물녘의 빗소리 너무 좋아. 나가고 싶어. 돌아오는 길 잊지는 않을까 알 수 없지. 불밝은 도심에서도 사람들은 자주 길을 잃거든. 여전히 완성된 감정의 지도는 갖지 못했으니. 가을 햇빛 무한인데 삶은 협소하다. 햇빛 속에 혼자 서 있으면 내 병과 에너지가 동시에 보인다. 아,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렵다. 잠자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 사는 대로 마음먹는 모양이다. 머물러야 할 때 뛰고 뛰어야 할 때 머물러 있는 것. 가까이 있을 때 무관심하고 멀리 있을 때 사랑하는 것. 세속으로 가고 함께 하고 싶거나 내 골방으로 혼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걸 알겠다. 어쩐다. 참 이상하다. 그것에 죽으라 가까이 가고 보면 내가 그리웠던 그것이 아니다. 뭐로써 그리운 건지 그리워서 그 모든 게 뭔 것인지 잘 모르겠어. 내 그리움은 파라리 초월해 있어. 그리운 당신도 그 무엇도 내 손이 닿으면 사물이 돼버리는 게 나의 슬픔이야. 흐린 호수가 자꾸 내 속으로 들어와. 막을 길 없네. 내가 호수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치르는 추락과 상성. 매일 죽고 살아나기에 무의한 분열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주를 향해 모스보를 날리고 싶어. 생은 때로 가없이 막막하지. 너무 먼 길이지. 사랑이 없다면. 북악을 걷는데 어떤 중년 여자가 겨울숲에서 혼자 울고 앉아 있었다. 왜 우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냥 알 것 같았다. 나도 가서 무너져 눈물이 나왔다. 아,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떠난 자리 돌아보지 않는 게 좋아. 아픈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 기억될 거라고도 믿지 않는 게 좋아. 시간은 지우려고 흘러가니까. 우울이 날 잡아먹으려 한다. 놈은 힘이 세다. 습관적이라 해도 그만 잠들어야지. 잠을 깨고 나면 누가 내 머리 맡에서 이렇게 속삭여 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경이로운 변혁을 위한 혁명적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프로그램에 따른 첫째 날입니다. 안락하게 오래 살고 싶단 말은 아니야. 때로 불꽃같이 타오르다 쓰러지고 싶지. 먹는 꽃은 문제는 타오르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잘 봐. 세계가 너무 정교하고 단단히 쌓여 있잖아. 저 바리게이트 다 뚫고 정말 황홀하게 비상할 수 있겠어? 혼자서? 나를 60대라고 생각한 큰 착각이야. 내 안에 80대도 있고 30, 20, 심지어 10대도 있어. 늙은이 노회함도 있겠지만 20대의 불운 10대의 정직, 순정이 더 많다고 느껴. 어른이 된다면서 정직성, 순정을 부리는 건 가짜의 낡은 술수에 불과해. 이 나이에도 나는 내가 지냈다고 믿는 순정을 하나의 무기라고 여겨. 너무 순진하다고 지적하지 마. 그런 지적에 속지 않아. 나는 아직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시대든 개인의 삶이든 내가 아는 것은 사랑이 참 눈물겹다는 것, 그걸 지켜가느니 온몸을 투신해야 겨우 유지된다는 것 정도. 들여다보면 사람 하나하나 참 이상야릇하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내 정서일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 많다. 요물이다. 열정 아니고 홀림이다.
멀쩡한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홀림은 오직 홀림이 나를 조정한다. 홀림에선 컨트롤해야 할 내가 없다. 날 저무는 줄 모르고 글 썼다. 허기가 져서 날 저문 거 알았다. 점심도 그런 채 꼬박 앉아 있었다. 묵은 찌개 하나에다 냉동고 밥을 맞춰 먹었다. 지중해 및 그 심해에 들어앉은 느낌?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이 고요한 태풍의 정체는 뭐지? 가끔 내 안에도 폭우가 있다네. 나의 창조적 에너지야. 위험하기도 한 그걸 모를걸? 당신 향해 웃고 있을 때에도 때론 폭우가 지나간다는 것.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의 갈망은 영원하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많은 사랑을 잊는다. 딜레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의 갈망은 영원하다. 딜레마다. 소설 은교를 쓴 후 사람들이 내게 갈망과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고 자주 묻는다. 갈망이 걸어서 별까지 가고픈 거라면 사랑은 지금 당신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갈망은 깊고 슬프며 사랑은 뜨겁고 생생하다.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베토벤 편지 읽다 보면 풀면의 연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토벤 연구가들도 그 풀면의 연인 누군가 밝히지 못했어. 난 베토벤이 초월지색에 그리워하며 뻥 한번 친 거라고 봐. 지상의 풀면의 연인 과연 있을까? 꿈일 테지. 소유는 순간의 완성을 만나지만 결코 지킬 수 없고 초월의 사랑은 완성감 없으나 오래 지킬 수 있다. 난 여전히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어.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글은 더 이상 안 쓸 텐데 혼자 있어야 고독한 알집에 들어와 있어야 내게 돌아오는 내 발소리 들려 분주하게 달리며 하는 말 내 말 믿지 마. 내게서 외출한 다른 내가 하는 말일 테니 나는 평생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평생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러나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사람이 되자고. 그것은 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맨 사람이 되고 싶은 꿈과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만도 소심한 내겐 큰 전쟁이었다고. 모든 사랑의 연애를 우정으로 바꾸는 일상화 과정이 놓여있다. 쓸쓸한 과정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오래 함께 살 수 있다. 연애만으로 살고자 한다면 단명을 감수해야 한다. 젊을 때 사랑은 투쟁이었네. 미친 감정의 사랑이니까. 지금 나의 사랑은 애련이지. 연애는 원래 비정상적 감정이야. 좀 미친. 컨트롤하는 것, 속도 조절, 내 지르는 것보다 어렵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참아봐. 불길 솟구쳐도 견디는 게 사랑이야. 사랑한다면 차라리 고요해지도록 애써. 사랑의 이름으로 소리치지 마. 허접해 보여. 젊은 나는 사랑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이제 내 사랑 초월해 놓고자 한다. 젊은 나는 사랑일수록의 유일한 독점적 관계라 여겼어. 그러나 꼭 독점적이어야 진실한가 하고 요즘은 해이에 빠진 상태. 1대1의 독점적 관계가 사랑이란 생각은 이미 낡은 게 되고 있는걸. 다자방식의 사랑이 사람의 특성에 혹 더 맞을지도. 그가 가진 것만 보고 사랑을 시작하지 마. 스펙만 따르는 게 사랑일까? 그런 일에는 자존을 낮추는 거야. 쪽팔려. 그의 결핍, 그늘을 좀 봐. 그늘을 보는 게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흉내내는 젊은 당신을 보면 불쌍해 보여. 그의 눈빛이 떨리는 그 순간, 그를 기다리는 설레는 그 순간 사랑은 완성돼. 훗날의 완성을 꿈꾸면 상처받을 거야. 시간을 쌓아 완성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지. 40년은 함께 산 아내와 생의 소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넉는 일. 픽장 무척 쓸쓸한 짓일 거라는 생각. 가급적 희망과 사랑에 대해 말하려고 애써왔지만 줄곧 거짓말을 해왔는지도. 사랑은 완성 안 돼. 인생에 완성 없는 것과 같지. 목표는 완성돼도 꿈은 완성 안 돼. 꿈꾼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 결혼은 사랑의 완성 아니다.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드는 순간이 결혼이지. 연애는 짧은 우행. 결혼은 장기간에 걸친 우행이라 말한 건 니체야. 결혼이야 사랑의 일상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하겠지. 그렇다고 일상화가 무한은 아닐 테니 있어봐. 난 아내와 연인으로부터 깊은 우애관계로 조금씩 변화되어 왔어. 불만 없어.
오래된 의자 같아서 따뜻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 좋아. 오래전 공부했던 내 책상은 호수 밑에 가라앉아 있다. 그것은 순결하다. 내 자문의 하나는 지금 내 책상이 그만큼 순결할까 하는 것이다. 오래 살면 얼룩이 생긴다던데 그걸 이겨낼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 진달래는 무슨 정함이 얼마나 깊어 해마다 제일 먼저 이리 붉게 피는가? 그래봐야 모두 찰나인 것을. 내겐 진달래가 첫사랑처럼 보여. 가장 붉게 피고 가장 빨리 지니까. 가장 뜨겁고 가장 애처로우니까. 소금에서 그린 새의 누나의 사랑처럼.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과거형을 쓰면 그게 나이 드는 거야. 나이 들수록 삶의 전략이 능숙해지려는 건 보편적 상상이다.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젊을 때에 비해 내 사랑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삶의 전략도 그런 게 있다면 생각은 내 사랑에서 나온다고 나는 믿는다. 산 넘어 또 산이 있다는 걸 어릴 땐 몰랐다. 산 넘어 산이 있다는 걸 매번 잊는다. 사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모양. 내비게이션의 신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갈 길을 미리 일러주시니까. 정보가 많으면 상당히 추상적 가치는 깃들 데 없어. 사랑도 행복도 추상적 가치이니 이 대낮 같은 정보화 세상에서 그걸 어디 가야 구하겠누. 내가 먼 길을 계속 가는 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욕망은 난폭하고 존재는 연약하지 아니야. 세속 도시의 욕망은 비천하고 존재의 본능은 위대한 빛에 감싸여 있어. 사랑의 이름으로 꾀꼬리를 잡아 혹시 가족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가 빛나는 노래를 타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던가? 오로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길은 두 가지다. 그를 죽이거나 그를 잊는 것. 내겐 오래된 길을 지키려는 강력한 관성이 있다. 볼펜 한 자루도 새 것이 좋은가? 오래되어 익숙한 것이 좋은가? 새 것은 욕망에 따른 감미가, 오래된 것은 존중에 따른 신뢰가 있다. 어느 것이 더 사랑의 본질에 가까운가? 내가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다. 때때로 내 마음에 터무니없이 어둠이 꽉 차는 날 아직 많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끝을 알면서도 사랑의 갈망 여전히 놓지 않으니 살아 존재하는 게 행복하다. 박범신, 살아서 이름 하나 가졌으니 된 게 아닌가. 관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당신이 그리워. 그래서 내가 사람이지. 요즘 나의 딜레마는 이것이야. 내 실존의 키는 날로 작아지는데 내 그리움의 키는 어찌하여 날로 커지냐 하는 것. 함께 있고자 할수록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괴리가 관계의 딜레마다. 함께하고자 욕망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낙탕후 이은은 F 수수한 사고개를 끊고 밤에 고요를 담으려 했건만 이룬 게 없다. 혼자 될까봐 두려운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갈망은 깊어 날로 붉은 꽃처럼 피는데 한 존재로서 나의 진화는 왜 이리 더딘단 말인가. 호수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지만 숲에선 봄의 기운 느껴진다. 귀 열고 영혼의 촉수를 대면 헐벗은 나무 속으로 빨아 올리지는 수액의 강물 소리 들릴 것 같다. 봄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젊은 욕망을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절하면 생의 사소한 것들 절로 경이로워진다. 다시 여명이다. 전인미답의 시간. 삶은 매일 낯선 시간 속으로의 경이로운 여행이니 이 새벽 배낭을 꾸리는 기분. 내 배낭 속에 낡고 사소한 것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도 들어있다. 에스컬레이터 멈춰있거든. 계단으로 걸어가. 찾아봐. 계단 없는 인생 그리 많지 않아. 생활 분명히 예측도 인식도 안 되는 미지량이 존재한다. 경이로움과 불안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 오늘 경험한 것도 그렇지. 강경 최우산 밑에 아직도 20살 청년 박범신의 살아 존재하는 걸 확인한 듯한 이 기분은 뭘까? 글 잘 쓰는 방법 내게 묻지마. 방법은 나도 몰라. 간절하게 사물과 삶 들여다보면 되겠지. 간절하지 않다면 당신이 누군지 모르거나 겉넓은 거겠지. 겉넓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유기시키는 것. 젊을 때 최소한 유기인은 안 돼야지. 어젯밤 널 은천케 했던 나쁜 인간이라고 말했던 그 나쁜 인간이 오늘 밤 다른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기쁨인 것을 보았어. 크게 보면 인생은 공평한 거야. 이렇게 아주 외로운 날 보면 내가 버리고 온 세상조차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 열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속 들리면 우리 다 이겨낼 수 있다. 비 오면 그림은 한 뼘씩 넓어진다. 본성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한나절이라도 본성의 나를 온전히 맡겨두는 거야말로 힐링인 것이다. 생을 바꿔갈 찬스다. 고사리 밭이 3만 평이다. 아름답다.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빌린 땅에다 뿌리를 옮겨 심어 조성한 밭이다. 모집 재배로 1년 3번 수확한다.
중소기업 수준의 소득이다. 놀랍다. 노력이 기본이지만 요즘은 농사도 요컨대 상상력이다. 취재차 곰소염전 다녀왔다. 소금꽃이 막 피고 있었다. 소금도지를 찾아오는 사람 발소리 때문에 큰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 짠 소금밭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풀이 자라. 함초 예쁘지? 생명처럼 독한 거 예쁜 거 저 스스로 뽐내는 거 없어. 꽃이 예쁘고 그 예쁜 것에 눈물겨움도 깃들어 있다는 걸 아는데 오랜 세월 걸렸네. 지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시간 너머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해. 가끔 가는 강경업 덕이네 복구집에서 어제서는 냄비 모양대로 떼어낸 누룽지를 선물 받았다. 아침에 혼자 그걸 끓여 먹고 호수향에 앉았더니 참 행복하다. 세상에 누룽지 많겠지만 내겐 덕이네 집 누룽지가 최고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김치찌개에 밥 반 공기 말아들고 창가에 서서 새랑 먹었더니 설거지감에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딱 2개뿐이다. 성공이란 생각이다. 흐뭇하다. 흐뭇해지기 이리 쉽다. 논산지에 왕림한 아내 아침 끝나자 담배에 커피도 타준다. 수시 맞은 기분. 내가 가지 말고 나랑 예서 함께 살자 하자. 아내가 나랑 올라가 함께 살자 한다. 다 또 쪼개질 모양이다. 오래 함께한 아내는 장롱 같아서 없어봐야 그 자리가 편한다. 아내와 생떼찌개를 먹으면 생떼가 통째 한 마리 다 든 찌개를 죽기 전에 혼자 먹어봤으면 좋겠어 하자. 아내가 해줄게. 생떼 큰 놈 다 잘라 넣고 끓여 당신만 줄게 했다. 큰 돈을 버는 거 이상 아내의 한마디에 금방 행복해진다. 맥주 2캔째 따는데 캔 내는 소리 참 맑고 푸르다. 사람으로 살아있는 게 참 고맙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진다. 서울에서 지내면 마음이 산만하다. F 수수한 여정이 계속될 뿐 내내 기가가 없는 느낌이다. 벌써 탑정호 물빛이 담뿍 그립다. 상추와 치거리는 얼마나 자랐을까. 금붕어들은 새로 심은 꽃과 자작나무에 물도 줘야 하는데 가까운 사람보다 먼 바다가 그리울 때 있지. 바다보다 또 수평선 너머가 더 그리울 때 있지. 더 먼 것을 향한 그리움이 바로 상상력의 파라지점이지. 그러니 간절해야지. 간절하면 생의 사소한 것들 절로 갱이로워지거든. 꽃 한 송이도 갈망으로 피는 것일 게야 아마. 먼데 가까운데 불이 켜지는 게 참 보기 좋아. 불빛 하나마다 한 세계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야. 사람보다 사랑보다 더 큰 우주가 없다고 여겨. 작은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우주를 좁히지 마. 세봄인걸.